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목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거래는 하지 마라. 절친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시댁과 신정 사이의 금전거래 때문에 갈팡질팡하게 된 세댁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의 내용이 어떨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백화점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는 이제 30살이 된 주부입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집에서 씨름을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라디오 청취는 제 유일한 즐거움인데 최근 새로 구독한 유튜브 채널이 이 사연에 푹 빠져 있어요. 한국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매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올라와서 기쁘게 듣고 있었는데 오늘 용기를 내어 한번 제 이야기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남편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남편은 같은 학교 3학년이었고 공부를 잘해 대학에 바로 진학하였는데 대학에 진학하여도 1년간 계속해서 꾸준히 저를 쫓아다니며 궁예를 해서 결국 저가 남편에게 끌려서 사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을 때도 저는 끝까지 고난을 참고 기다려 주었어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연애를 한 후 결혼해서 그런지 이제 거의 가족 같은 사이라더군요. 오죽하면 우리는 지금 친정과 시댁에서 너희 부부라기보다는 남매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나게 된 것이기에 시댁과 친정 부모님들도 일찌감치 우리를 소개받으시고 따로 상견례 같은 불편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이죠. 제 시어머니는 내가 대학에 가지 못했던 사실을 이용해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매번 잔소리를 하시면서 살짝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비정아, 너도 우리 윤석이랑 급이 맞으려면 전문대라도 시험을 봐서 진학해야 되겠어. 내가 너희들이 하도 오래 연애를 한 나머지 차마 헤어지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라도 낳아봐. 그 애가 학교 가면 부모 중에 너만 고졸 출신일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어. 어머니, 난 다시 공부하기 싫어요. 고등학교까지 고생했지만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이 와서 다시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해도 대졸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 대학에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또한 사람을 학력만 가지고 급을 나누는 게 가능한지 의문스러워. 너는 누구를 닮아서 고집이 그렇게 세니? 아, 알겠어. 역시 엄마랑 더불어 있는 것 같아. 나는 전생에 쌓은 죄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애를 며느리로 챙겨야만 해. 이런 건 나의 운명인가 봐의 어머니는 나를 보면 답답한 것 같아서 가슴을 팡팡 쳐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다른 주제로 어머니의 잔소리에 반박했어. 10년 넘게 남편과 연애를 이어오면서 나는 남편의 장단점을 아주 잘 알게 됐어. 착하고 성실하기는 하지만 남편의 싫어하는 취미가 있었어. 바로 애니메이션 피규어를 수집하는 거야. 당연히 시어머니도 질색하는 남편의 취미였지. 어머니가 제 대학 진학 문제로 잔소리를 하실 때마다 저는 남편의 약점을 들어 말을 돌리며 받아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것보다 남편에게 잔소리 좀 해주세요. 이번에도 일본에서 피규어 구매 대행으로 사왔어요. 그거 한 개에 몇십만 원이 든다던데 제발 이제 그만 좀 사주세요. 어머니가 야단을 좀 내리면 안 되나요?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 방 한 칸에 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인데 그는 왜 또 그럴까요? 아휴, 내가 못 살아. 아들도 며느리도 도무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연애 중에는 그걸 막을 수도 없고 방이 하늘을 채울 정도의 피규어가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단지 두고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남편의 피규어 사랑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 꼴을 보다 못해서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정색을 하고 남편에게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자기야, 제발 피규어 좀 그만 사. 이제 우리 아기도 생겼고 아기방도 필요한데 저 피규어 방 정리해서 아기방으로 꾸미면 안 돼.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 애기들만은 안 돼. 내가 6살 때부터 얼마나 예지중지해 가면서 모은 것들인데. 애기 태어나면 우리 안방에서 같이 재우면 되잖아. 아니다. 차라리 내가 이 방에서 잘게. 어차피 돈 더 벌면 그 방 3개짜리로 이사 갈 거니까 내가 그것만큼은 양보해줘에. 당신 애기는 내 뱃속에 있는 게 우리 아이야. 그런 플라스틱이나 유리 조각들이 아니고 어떻게 예쁘든 저와 플라스틱 조각을 애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몰라. 난 아무 말도 못 들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시작하면 남편은 귀를 막고 그 문제의 피규어 방에서 절 재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피규어를 감상하며 컴퓨터로 동호회 사람들이랑 채팅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헤드폰을 끼고 이야기죠. 저는 계속해서 아이 같은 취미를 고수해온 남편이 점점 마땅치 않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 애니메이션에 빠져 있거나 정성스럽게 피규어를 닦고 있는 남편이 이제는 너무 꼴 보기가 싫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서로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는 우리 시댁과 친정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친정과 시댁은 같은 천주교 성당에서 만났습니다. 서로의 어머니들이 열렬한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같은 교구에서 미사를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동네에서 성당에 다니다 보면 모두들 서로 친해지게 되잖아요. 일요일 미사가 끝나면 모두가 모여서 점심을 함께하고 수다 떨다가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거기서는 서로의 아이들을 자랑하고 남편 흉도를 보곤 했습니다. 즐겁게 수다를 떨면 그 주의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 친정엄마는 친정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일요일 미사가 끝나고 모임을 가질 때마다 강남의 유명한 브런치 가게를 예약하거나 점심으로는 부담스러운 고급 중식당 같은 곳에서 어머니가 점심값을 모두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시절에는 시어머니도 그 문제로 어머니에게 시기를 품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일요일마다 맛있는 요리를 먹는다며 제 친정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현하셨죠. 그러나 두 분이 사돈이 되면서부터는 부쩍 시어머니는 그런 친정엄마의 선의를 삐딱하게 해석하시면서 꼭 한 번씩 제 앞에서 친정어머니를 흉하게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너희 친정어머니는 원래 그렇게 돈을 마음대로 쓰는 타입이니까 점심시간에 골든벨이 울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렇게 비싼 식당만 찾아서 예약하고 뻔히 우리 성당 아주머니들이 우리 사돈으로 되는 것 다 아는데 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되뇨. 친정어머니가 나를 망신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어머니 왜 또 가만히 계시는지? 제 친정어머니는 걸어 넘어서세요. 그냥 일요일마다 교구 신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오신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야죠. 어머니께서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 한 번 정도 점심을 대접해드리면 안 될까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구두쇠인지 알면서 너는 그런 말이 쉽게 나오니 만약 내가 그런 돈을 신자들에게 썼다는 것이 들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제가 집에서 쫓겨나면 너희 집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내가 좋아할 리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친정의 분위기와 실아이의 분위기는 이렇게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 친정은 아버지도 어머니께 꼼짝 못하고 모든 경제 권한은 어머니가 쥐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작은 공장이지만 튼실한 제조업을 하시는 사장이셨구나. 친정 어머니의 친정도 시골에 땅이 많으신 부잣집이었어요. 그와 반대로 우리 시댁은 시아버님이 모든 경제 권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서울에서 교육청을 다니시다가 퇴직한 공무원이신데 아버님의 본가도 그리 넉넉지 않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나마 아버님의 본가에서 저희 시아버님이 제일 출세한 케이스였다고 하니 뭐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아버님은 절약 정신이 어려서부터 투철하셔서 결혼 후에도 화장지를 4칸 이상 쓰면 난리가 나고 음식도 철저히 먹을 만큼만 하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자주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어쩌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날은 시어머니께서 아버지께 1시간 이상씩 잔소리를 들으시다 보니 우리 집은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기 마음대로 돈 한 번 시원하게 못 쓰시는 저희 시어머니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많으신 모양입니다. 결혼한 지 35년 만에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 몰래 딴 주머니를 차기로 결심하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계기는 시어머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조금 남겨주셨는데 1억 정도의 유산을 받으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이것을 모르게 하셨느라 꽤 애를 먹으셨다고 합니다. 그 돈을 우선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고 시어머니께서는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돈이 돈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조그만 건물을 사서 월세 수입을 받으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로 가지고는 점포 하나 사기도 어림도 없이 모자라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파신 끝에 2억짜리 건물을 하나 발견하셨고 그 빈 점포를 사려고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에게 1억을 빌려달라고 통사정을 하셨습니다. 미정이 엄마 내 사돈이란 것은 접어두고 나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무슨 일인가요? 그래, 윤석 엄마, 자기네에게. 돈이 많잖아. 나 혹시 1억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급히 써야 할 곳이 있어서 그래? 아니,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지금 당장 1억이 어디서 나서 빌려줘. 그렇게 급한 돈이야?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우리 남편 밑에서 거지처럼 살기 싫어가지고 건물을 좀 사려고 해. 그러니까 2년 만기로 좀 빌려줘. 월세 부지런히 모아서 금방 갚아줄게. 차용증은 개인적으로 써줄게. 언제까지 필요한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한번 변통해 볼게. 대신 이자도 꼬박꼬박 받을 거야. 아유, 그래. 알았어. 내가 떼먹을까 봐 그래? 고마워. 그리고 이 은혜는 내가 안 잊을게. 시어머니는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제 친정엄마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돈 사이에는 결코 일어서서는 안 되는 돈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아직도 친정어머니가 무엇을 믿고 그런 식으로 쉽게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본 시어머니는 그 돈을 2년 만에 친정어머니에게 갚아줄 만큼 능력 있는 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 경영을 하신 후 결혼한 뒤 3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이 어떻게 돈을 모았을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에게 돈을 빌린 후 즉시 그 건물을 계약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건물이 완전히 외딴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장사는 아예 안 되는 곳은 아니었지만 세입자들이 과연 월세를 꼬박꼬박 줄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월세를 떼어가다가 폐업해버리는 가게 주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건 좀 위험한 투자인 것 같아요. 차라리 원룸이 많은 빌라를 짓고 관리하는 것은 어때요? 그런 방 하나당 최소 40만 원을 받고 10칸짜리 지웠던 월 400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네 시아버지에게 금방 들켜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내가 그곳을 청소하고 관리해야 할 텐데요. 매일 아침 등산하는 것 말고는 대부분 집에 있는 네 시아버지가 알아차릴 거 아니야. 아닌 것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 위험도 있기는 했습니다. 시아버지 몰래 딴 주머니 차는 용도로요. 그 건물의 월세를 받으려는 것인데 사람을 쓰면 월세를 받아도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목적이 월세를 받는 것뿐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빌려주고 가게세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일요일 성당 미사 후에 점심을 사주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대신 어머니는 명품 옷과 명품 가방을 한 달에 하나씩 조금씩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자랑을 하고 싶었는지 살짝 다른 가방을 들고 온 날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부러움을 한꺼풀 샀습니다.
요즘은 옷도 잘 입고 가방도 많이 살 것 같은데 자기가 무슨 알바를 하는지 들었어? 영감이 모르게 뭔가 훔쳐놓은 돈이 있지 않은가? 아이고, 돈이 있으면 항상 돈을 받아먹지 말고 오늘은 점심 한번 사보라고 해. 나가서 살게. 엄마에게 밥만 계속 받아먹어서 미안한데 윤석이 엄마가 산다면 내가 다음 주에 한번 쏠게. 어떤 일요일인데 성당 미사 끝나고 시어머니의 친구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 시어머니는 눈을 휘둥그레 떠면서 깜짝 놀랐어. 아니야, 어디서 그런 돈을 훔쳐와서 그런 것들을 샀겠어? 이건 모두 우리 아들이 환갑 때 나에게 선물했던 거야. 환갑 잔치 못했었어서 아들이 미안하다고 해서 옷과 가방을 선물한 거야. 우리 영감한테 이런 말 하지 마. 그 인간은 자기 옷도 안 사줬다고 또 삐진다 알았지? 꼭 비밀을 지켜주자. 그래. 윤석 엄마도 지난달에 환갑이었습니다. 그때 선물 받았는데 뭐 너무 많은 걸 물어보고 자기도 참 진정 엄마는 그게 시어머니가 월세 받은 돈으로 산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남들 앞에서는 철저히 비밀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사치의 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이나 가방 하나 정도는 그냥 우리 남편한테 선물 받았다고 얼버무릴 수도 있겠지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하는 물건들을 연달아 사니까 얼마 안 가서 시어머니의 사치가 시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목걸이나 반지와 같은 작은 것들은 옷장에 숨길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는 다음 달 받은 월세로 안마의자를 집에 들여놓으셨다는데 놀랍네요. 당신 최근 이상해 보이는데요. 어디서 돈을 번 건 아니겠지만 내가 준 생활비로 아무리 절약한다 해도 몰래 놀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난 원래 뭐든지 해오는 편이야. 외출을 못 받는데 혹시 설거지 알바를 한 건가요? 아니에요. 나 그냥 2시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편지를 보냈는데 방송국에서 경품을 받게 되었어요. 나는 글을 재밌게 쓰는 편이라서 방송국에서 최고로 잘 쓴 사람을 선정하여 상을 준다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한 것이죠. 시어머니는 생은 아니라고요. 술술 거짓말을 잘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심쩍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요리조리 쳐다보시다가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무서운 얼굴을 보자마자 속으로 찔끔하셨지만 애써 표정을 다잡으시고 숨겼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내 속이고 이런 거 펑펑 사는 여자랑 나 못 사니까 그런 줄 알아요. 만약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면 너 당신 가만 안 줄 거예요. 당신도 안마해져 있으면 실컷 사용할 거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어깨와 목, 다리가 아파서 그렇게 사달라고 할 때는 눈도 감지 않더니 내가 경품으로 받았다는데도 의심을 하세요? 쓰기 싫으면 관둬 나 혼자 사용할 거니까? 당신이 안마의자에만 앉기만 해. 아니, 내가 언제 쓰기 싫다고 했어? 그거 한번 앉아보니까 중독되더구먼. 등산 갔다가 사우나 갈 필요 없겠어. 이제 집에서 샤워하고 여기 앉아 있어야지. 아이고 좋다. 시아버지는 처음에 불평하신 것과는 달리 틈만 나면 엄마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시원하다며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바라보는 저는 시어머니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짓말에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시아버지께 들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냥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께서는 강하게 제 말을 부정하셨습니다. 끔찍한 소리 하지 말아내 라고 시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은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그 양반을 속이고 몰래 딴 주머니를 찾아내면 나도 정말 쫓겨나거나 이혼당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너도 결코 말하지 말아야 해요. 시어머니는 정말 시아버지가 눈앞에서 호통을 치는 것을 상상한 것 같아서 어깨를 부르르 떨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과 마찬가지로 시아버지가 깐깐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조언을 해봐도 어머니에게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저는 보너스가 생기면 계속해서 피규어를 사다 보니 돈만 생겼을 때 남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사실이었다고 하지만 남편은 한 달에 버는 돈을 모두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어머니처럼 나를 몰래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둘 다 수입을 따로 관리하고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내어 따로 통장을 만들었었지만 정말 서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서 제 수입은 줄었는데 오히려 지출이 더 많아졌잖아요. 분유, 기저귀값, 병원 백신 접종비, 그리고 아이 옷 사기나 작은 장난감 사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기가 6개월이 지나 이유식까지 시작하니까 유기농 제품으로 먹여줘야 하는데요. 해먹이기는 해도 식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쓰는 돈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카드값이 많이 나온 달에는 남편은 어김없이 피규어를 사들이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카드값이 뭐야? 아마존 또 피규어 샀어. 당신 제발 이제 작작 좀 해. 우리 지금 아기 키울 돈도 모자라. 나 이제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 일도 못한단 말이야. 당신 제발 철없이 굴지 좀 마. 아빠가 됐으면 이런 거 생각할 때도 안 됐어. 언제까지 이렇게 철없는지 계속할 거야? 이거 당신 뭔지 몰라. 마블 10주년 기념 아이언맨 피규어야. 이건 꼭 사야 돼. 피규어 덕후를 위해 명예를 걸고 꼭 사야만 하네요. 내가 새벽에 대리운전을 하러 나갔어. 카드값을 메울 거니까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내 말이 남편에게 전달될 리가 없었어. 기분이 엄청 상해서 남편과 크게 싸웠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 다음 날도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어. 남편이 출근하든 말든 상관도 안 했고 아이와 눕고 일어나서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야 눈을 떴어.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내가 무관심한 게 기뻐하는 것처럼 자기 방에서 보물 가득한 피규어를 보면서 자려고 했어.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고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그럴싸한 말을 했어.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인지 독이다. 친구도 없는데 시어머니께 남편 문제로 불평해도 안 되고 들어줄 사람이 친정엄마뿐이거든요. 엄마, 은석 오빠 좀 만나서 뭐라도 한마디 해주면 안 돼? 아직도 총각 때 취미를 못 버리고 피규어 몇백만 원어치씩 살 텐데 못 봐주겠어. 우리 아기 옷 하나 사주려고 해도 얼마나 아까워서 손을 떼었는데 오빠는 그렇게 비싼 걸 떡하니 사고 시어머니 잔소리는 하나도 안 통해. 엄마는 오빠한테 장모님이니까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 미정아, 윤석이도 어디든 자기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취미긴 하지만 나는 그걸 버릴 생각은 안 해. 내가 손녀 필요한 옷이나 물건들은 다 사줄 테니까.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윤석이도 작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절약하라는 잔소리를 지겨워했을 거야. 이해 좀 해주라고. 엄마는 윤석이 마음을 이해해. 완전히 개편은 아니겠지만 친정엄마는 놀랍게도 제가 싫어하는 남편의 취미를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제 친정엄마였다면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궁금해. 내 속이 너무 좁아서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내 생각에는 아빠가 되어서까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취미를 고수할 만큼 많이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면 다른 취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운동이나 등산과 같은 돈을 들이지 않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활동들 말이죠. 어쨌든 이제는 내 마음을 알리지 못하게 되어버린 친정엄마에게까지 말 못한다는 현실이지만 제게는 소화제 한 알이 취미로 올라 매일 먹어야만 하는 정도로 몸이 나쁘지만 그래도 밥을 먹을 만큼 건강이 좋아졌어요.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속이 울렁거려서 거의 토할 것 같고 아침에 어지러워서 일찍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날들이 계속됐어요. 남편은 제 상태를 보면서 자신이 내과 가자며 제 손을 끌고 병원에 갔는데 제가 가야 할 병원은 내과가 아니었어요. 설마 그때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소화기 계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환자분, 혹시 생리 언제쯤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한 3-4달쯤 됐는데 근데 아직 출산한 지 이제 7개월째랑. 원래 불규칙한 줄 알았는데요. 자세한 건 산부인과 가보셔야 할 테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기 100일 지나면서 생리가 없어도 피임하셨어야 하는데 안 하셨다고요. 그럼 90% 확률로 둘째 임신이신 것 같은데요. 옆에 산부인과 있으니까 한번 가서요. 진찰을 받아보세요. 내과 의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의사의 조언대로 우선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로 임신 테스트가 2줄이 나왔습니다. 이미 태아 크기로 10주가 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인 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네요. 아마 첫째 때는 입덧을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보통 이런 증상이 있다면 모두 임신 중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약은 이제 함부로 복용하지 마세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이미 6개월이 넘은 출산 경험이 있는데 다시 둘째 아이가 생길 수 있나요? 의외로 많은 연년생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에는 피임을 꼭 하셔야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둘째가 생길 줄은 몰랐었거든요. 물론 저 또한 애를 하나만 낳고 끝낼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몸도 회복하고 첫째가 손 쓰는 정도가 줄어든 후에야 한 3에서 4년 후에 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다시 백화점에 나가서 돈도 벌어놓고 싶었고요. 남편은 피규어를 사는데 정신이 팔리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 제가 돈을 벌지 않는다면 우리 아기에게 좋은 유모차나 어린이집 등을 어떻게 지출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은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좋아하며 철부지 같이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당신 또 임신이야. 와 참, 애는 잘 봐주는 체질이네 우리. 조심한다고 잠자리 몇 번 안 했는데 그 녀석이 언제 생긴 거래. 아무튼 잘 됐다. 젊을 때 연년생 나와서 다 키워놓고 놀러다니는 젊은 부부들이 낫지. 다 오늙어서 노선인데 애 키운다고 체력 다 쓰고 50대 되는 것보다는 애들도 턱을 안 주면 친구처럼 잘 놀 거고, 안 그래? 난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아직 초대 낳고 몸무게도 다 안 돌아왔는데 또 임신하면 또 살찌잖아. 그리고 둘째 나오면 복직도 못하는데 당신은 그런 생각 못해. 우리 이번 프리비어스. 말도 안 돼. 이미 생긴 아이를 어떻게 지워. 당신 천주교 신자 아니잖아. 우리 엄마랑도 당신의 엄마도 그건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그 말이 맞아서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반박을 못했어. 남편은 임신이 확인되자마자 친정어머니랑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제가 아기를 낳았다고 딴 생각을 못하게 못을 박아버린 것이야. 아, 내 장모님이 미정이가 또 둘째를 가졌대. 아, 그러네. 저도 미정이도 이렇게 빨리 둘째가 생길 줄은 몰랐지만 오히려 좋죠. 젊을 때 나와서 모두 다 키우고 나면 아직도 돈을 벌 힘이 있을 텐데. 테니까 요네주간에 감사합니다. 잘 키울 거예요. 장모님, 남편은 한바구음을 짓고 완전히 동네방네 우리 둘째 임신 소식을 자랑하는 듯이 떠들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하셨지만 제 친정어머니만은 제 건강을 걱정하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도 둘째 자랑을 하자 그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도 전화를 했습니다. 윤석이한테 들었는데 너 둘째 가졌다며 축하한다. 그래서 내가 둘째 얻으면 좀 도와줄 테니까 우리 윤석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마. 걔도 애 둘 아빠가 되면 좀 더 남겨줄 거야. 쓰겠구나. 그대가 정신 차려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어머니 말씀대로 윤석 오빠가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좋을 텐데 말씀이라도 감사드리겠어요. 아직까지 몸이 회복되지 않고 둘째를 낳고 나니 입안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요. 지금까지 소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입덧이라니 정말 첫째 때는 없었는데 이렇게 심하게 나타난 걸 보니까 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첫째만 나오면 200점이라도 있겠어. 내 천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아프면 어머니 불러 내가 아기 좀 봐줄게. 알았죠. 어머니가 전화를 끊은 다음에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세상 사는 일이 다 내 뜻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계획에 없던 둘째는
오히려 남편과 부모님들에게 환대를 받지 않아 첫애는 괜찮을지 몰라도 둘째까지 낳고 나서 제가 어디서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요. 거울을 보고 나니 결혼 전에 예뻤던 몸매는 다 사라지고 둥글둥글 살찐 아줌마가 비치고 있는데 맥이 탁 풀린 것 같았습니다. 저절로 눈물이 나왔어요. 육아 우울증인지 임신 증후군인지 모르지만 이유 없는 눈물이 눈에서 마구 샘솟았습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안 했고 걱정도 안 했던 것들임을 레터투드 34,434-3 란저투드 45,454-5 저의 고졸 학력 또한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말 맞다나 제 딸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반에서 학부모 중 저만 고졸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엄마가 창피해하니까 학교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 엄마들은 다 대학을 나왔는데 엄마만 무식하다고 말하는 제 딸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도저히 미래에 내 딸이 나를 무시받는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노트북을 켜서 인터넷 서점에서 수능 문제집을 종류별로 샀습니다. 이젠 둘째를 가졌으니까 집에서 태교를 시키고 공부도 열심히 시키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애가 있는 몸으로 복직은 무리일 테니까요. 올해 수능을 보고 대학에 간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중간중간 육아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고졸 출신으로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저도 공부해서 대학을 갈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대학을 가려고 한 적은 없었고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11월 16일 수능 시험을 보는 날까지 약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매주 주말마다 아이를 부탁하고 카페나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밥을 먹고 앉아서 공부만 하는 날이 많아져서요. 아이가 일찍 내려와서 둘째는 수능 보기 바로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저는 산후조리도 포기한 채 최소한 5시간만 자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남편에게 철저히 입단속을 시켜서 시댁 부모님께는 제가 수능을 본다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은 왔고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받아든 저는 수능 시험지가 생각보다 술술 풀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이 정도 하면 최소한 서울 내에 있는 2년제는 가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모를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시험을 다 치르고 나와서 남편과 함께 그동안 못했던 뒤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사한 맥주집에 가서 오랜만에 술도 마시고 애들은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밤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한 달 후 수능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3등급이라는 성적은 그동안 제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좀 더 열심히 할 거라는 후회도 들었지만 3등급이면 서울에 있는 전문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면 4년제 대학도 붙을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 수능 성적표를 보시더니 크게 기뻐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너 정말 대학 안 갈 거야. 네가 등록만 하면 엄마가 너네 애들이 둘 다 봐줄 수 있다니까. 내 성적이 너무 아깝잖아. 20살 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학업에는 나이가 상관없잖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학 졸업장을 따. 엄마가 학비도 다 대줄 테니까. 난 이렇게 성적이 나온 것만 해도 좋아. 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됐잖아. 그리고 엄마 혼자 어린애 둘을 어떻게 하루 종일 봐. 안 그래도 요즘 허리 아프다면서 한의원 다니시잖아. 난 그냥 이 성적으로 만족할래. 이런 좋은 결과를 두고 대학을 안 가겠다는 저를 친정어머니는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가 막힐 사단이 나고야 말았으니 저는 그 이후에 대학을 꼭 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연이 무엇이었는지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수능 성적표를 받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우리 시어머니는 일요일 미사가 끝나고 친정어머니와 만나셨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상환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애초부터 2년 만기로 돈을 빌렸고 시어머니가 꼭 기한 내에 갚으시겠다고 빌릴 때는 큰 소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윤석 엄마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손해액 받는 것으로 약속한 기한은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는 1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동안 월세를 받은 만큼 재미를 봤을 테니까 원금만 갚으면 차용증을 돌려주겠다는 말이죠. 아직 1억을 다 갚지 못했어요. 현재 7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가계 보증금 시세가 하락했기 때문에 건물로 인해 손해를 좀 봤거든요. 일단 7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천천히 받으면 안 될까요? 아니, 윤석 엄마 말씀이 다르다고요. 우리 친모가 치매가 더 심해져서 동서 씨가 더 이상 못 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병원 등을 알아봐야 한다면 그 돈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는 그냥 은행에서 빌리고 그 돈을 모두 돌려주시겠다는데 친정엄마께서 완강하게 비자 전액 상환을 요구하시자 시어머니께서 급기야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지금도 어머님은 그때의 상황만 떠올리면 여전히 자신이 프로다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말까지 하려고 안 왔는데 미적이 말야. 우리 은석이랑 급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 이제까지 고졸 출신 며느리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알고 싶다. 우리 윤석이도 무식한 미정이 참고 견인이나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촌니 무식한 딸을 우리 아들과 살아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돈 받지 마세요. 7천만 원만 갚을게요. 싫으면 그냥 다 돌려주던가. 결국 자기 딸은 대학에 가려는 생각도 없잖아요. 그는 공부를 못해서 못 가는 거지 뭐예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경멸의 말에도 친정어머니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참지 못하고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 딸은 어디에 있나요? 당신의 철부지 아들보다 훨씬 더 배려 심하고 사려 깊어요. 그가 최근에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대학을 갈 정도의 성적을 받았는데 내가 계속 등록하라고 하니까 딸이 착한 것이 저만 힘들다고 자신이 키운다고 대학에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모르면 입 다물라고 하나요? 말해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알아요. 욕심은 붙어있는 양 옆에 내가 왜 그런 소리야. 아직 어린애가 올해 수능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그게 정말이라고요? 게다가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한다면 거짓말하면 천지인이 보여주신다고요. 자,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인가요? 진실로 이해하라는 남의 소중한 댁약 보고 거칠게 말하는 사람은 천지인이 뭐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좀 혼나보실래요? 제 친정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지 단단하게 매달고 어머니 앞에서 제 수능 성적표를 제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빼꼼해져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며 친정어머니는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시는 우리 딸이 무식하다는 식으로 얕보지 마세요. 진짜 열받아서 패널에게 진짜 패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요. 내가 옆에 있는 이것을 놓지 않게? 얼른 와.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요. 친정어머니는 카페 안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직원이 다가와서 분쟁을 말리려 했지만 겨우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던 손을 놓고 당당하게 가방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카페 테이블에서 떨어져 있던 수능 성적표는 시어머니가 가져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까맣게 몰라서 어머니의 전화를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요즘 잘 지내시죠? 찾아와야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시어머니 집에 못 다녀왔어요. 윤석 오빠도 바빠서. 예. 네,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을 시어머니에게 비밀로 하고 수능을 봤는데. 난 그런 것도 몰라서. 엄마한테 망신만 당했어요. 네. 어떻게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비밀로 했는지 말이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오늘 내 엄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카페에서 내 머리 자리를 자꾸 계속 빼앗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거기서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말에 책임을 지겠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너무 웃음거리로 보셔서 돈을 빌려준 채무자로서 임종에 기지 놓고 막말을 하실 수가 있나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린 사돈에게 그렇게 막말하는 게 타당한 일일까요?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실수했어요. 100% 사실입니다. 대학에 가는 것을 아예 금지해 주세요. 나왔다고 무슨 말을 하시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저희 엄마한테까지 망신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의 은근한 무시하고 막말 때문에 온종일 화를 냈습니다. 둘째를 낳고 쉬지도 못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머니가 또 학력 이야기를 하시면 저도 증거를 가져올 예정이어서 안심하였는데 어째서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불만을 표현했다면 미안하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수능을 좀 봐라고 말해도 듣지 않았으니 어떻게 갑자기 공부를 한 거라고 말하나요? 공부하면서 힘들면 시아버지가 애들 봐줄 수도 있었잖아요. 당신은 왜 이런 억울한 말을 못하나요? 우리 가족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동안 그동안 서러웠던 감정들이 몰려와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꺾어 큰 소리를 내며 우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너에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다. 이 시어머니도 너의 엄마의 말을 듣고 오늘 반성 좀 했으니까? 그동안 죄송했다, 미정아. 그리고 내가 그 건물을 팔아서 내 대학 등록금 되는데 어떡하니? 너 대학 가는 동안 애들은 내 친정 엄마랑 내가 번갈아 가면서 볼 거야. 어머니, 감사해요. 그동안 어머니의 잔소리로 인해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울했었는데 오히려 그 말들이 원동력이 되어 이번에 쓰는 시험에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었어요. 이제 제 능력이 없어서 학교를 안 간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친정엄마를 부담스럽게 만들기 싫어서 대학에 안 간다고 한 것인데 시어머니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꼭 대학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서 그래라고 해서 어머니가 용서해주는 셈치고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백화점과 같이 힘든 일이 아닌 좀 더 편한 직업을 가지세요.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와 내 마음도 편해질 것 같아요. 어차피 시아버지에게 건물을 산다고 들키면 다 몰수당하는데 그럴 바엔 당신 대학 등록금을 쓰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머니 정말 감사하게 등록금을 받을 거예요. 제가 사실 가고 싶은 학과가 있었거든요. 호텔 조리학인데 사실 등록금과 실습비가 너무 비싸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호텔에서 취직하면 어머니, 아버님 칠순 잔치에 요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 호텔에서 취직할 자신이 있어요. 어머니, 믿어주세요. 그래, 우리 며느리를 믿어. 성당 아주머니들에게 내 자랑거리가 또 생긴 것 같아. 꼭 합격해서 어머니에게 효도할 거예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 정말 건물을 팔아서 저희 친정어머니께 1억 원 전부를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정엄마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과도 하셨고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면서 저도 엄마에게 시어머니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는 남자여도 저는 윤석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그 피규어 덕후 취미만 빼면 참 성실한 사람이고요. 이렇게까지 나오니 제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를 용서해 주시고 서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시어머니 머리채 잡으신 것은 친정엄마가 잘못하신 것이니까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으신 시아버지는 처음에 시어머니께 화를 내셨지만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랑 원만하게 고소나 합의 없이 서로 용서하셨다는 말을 듣고 겨우 화를 푸셨습니다. 내가 당신 건물을 팔아서 우리 며느리한테 투자하지 않았다면 당신하고 이혼하려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2년 동안 나를 까맣게 속일 수가 있어? 그동안 나 몰래 돈을 얼마나 꽁쳤어. 역시 그 안마 의자도 경품 아니었고 샀던 거예요? 그래, 거짓말이다.
내가 당신이 구두쇠 같은 짓거리 너무 하셔서 딴 주머니를 잠깐 찾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아껴도 좀 작자가 아껴요. 요즘 세상에 100만 원 생활비 타서 쓰는 60대 노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 두 분이 함께 살면서 100만 원이면 돼.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나는 허투루운 소비가 가장 싫어. 천성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내 며느리의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줄 수 있으니까 당신 그 1억은 다시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조금씩 이자 수입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자 수입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시아버지의 파격적인 조건에 시어머니는 얼굴에 한바구음을 짓고 아버님의 볼에 키스를 하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싫지 않으신 듯 얼굴을 문지르시며 중얼거리셨어요. 그 여편네가 아이들 앞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게 남사스럽다고요? 지시래.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 당신 정말 1억은 내 돈으로 원금 보전을 해주는 거지 아요. 고마워요 영감. 갑자기 얼굴이 빛나면서 시아버지에게 애교를 부리시는 시어머니를 보다 못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얼른 집에 가자고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모두 자리에 눕혀서 재우고 나자 남편이 맥주 한잔 하자면서 저를 식탁 앞으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오늘은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나 피곤한데 뭐 할 말이라도. 우리 이제 아이들이 둘이나 되니까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겠어. 너는 어느 동네로 가고 싶어? 초등학교가 아파트 앞에 있는 곳이 좋겠지? 남편의 얼굴을 놀라게 하는 눈로 바라봤다. 돈이 어디서 나올지 궁금해. 여전히 남편의 월급만 떼어놓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먹여야 할 아이들은 이제 2명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 윤석 오빠를 믿지 못해. 피규어들을 사며 모아놓은 거의 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은 거의 2배에서 5배까지 뛰어나.